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다시 보완 설명해드리고 이제 기본소 안으로 넘어갈 텐데요.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고장형 임피던스 제가 이거 직렬이라고 했는데 여기 병렬 여기 직렬은 요 지락 요 네 가지 부분은 고장점에 병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라는 개념에서 병렬로 쓴 거고요. 요 단선 부분은 고장점에 직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라는 개념에서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요 네 개는 이렇게 고장점 임피던스 연결 방법을 병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라는 개념으로 여기 병렬 네 개를 쓴 거니까 혼돈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요 표는 교과서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일선 단선은 이 Z0 플러스 Z2 부분이 요 2선 지락하고 같다. 단선은 이제 지락하고 같은데 1선이니까 2선하고 같다. 1선 지락이 이제 그 2선 단선 부분하고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요거하고 같죠. 근데 요게 어떻게 나왔냐? 이 ZF가 왜 Z0 플러스 Z2가 됐냐? 정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 등가 회로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일선 지락 고장에 관련된 지락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전압에 Z1, Z2, Z0가 있는데 Z1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되는데 Z1 플러스 Z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G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인데 이 부분을 Z1 플러스 ZF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전부 다.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인데 그 ZF 부분에 뭐가 들어있느냐? Z0하고 Z2가 들어가 있으니까 ZF는 Z0 플러스 Z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선지락 같은 경우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밑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이선일 때 뭐라고 그랬죠? 임피던스가 밑에 다 두 개라고 그랬죠? 고장점에서는. 두 개니까 그 두 개를 Z1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 Z1 부분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지금. 그럼 얘가 이걸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밑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Z1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Z1 플러스 Z2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 뭐냐? 이거 두 개 병렬이죠? 그러니까 Z 플러스 Z2분의 Z0, Z2가 나오니까 요게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요거 지금 Z1으로 돼 있죠? 이거 틀린 겁니다, 지금 요게. 2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계시라고. 왜? 정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예? 그래서 답안지를 하면서도 그 흐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선선 단락일 때 뭐라고요? 영상분이 없다고 그랬죠? 영상분이 없으니까 Z1, Z2, Z0가 없으니까 얘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Z2는 ZF가 되는 거죠, 그냥. 삼상 단락 공장. 정상분만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그러니까 Z1 플러스 Z2F에서 여기가 없으니까 ZF는 0이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피던스가 제일 적죠? 그러니까 단락시의 고장률, 삼상 단락시의 고장률이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삼상 단락시에 여기 보시면 A상의 고장전류는 이렇게 나옵니다. B상에 대한 고장전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위에다 A자승을 곱하면 됩니다. C에 대한 고장전류는 A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써주실 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기본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정도의 개요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있는데 어떤 한계가 가해지기 마련이다. 임피던스에서. 아까 설명했죠. 실제로 전송될 수 있는 전력은 송전선의 임피던스라든지 송전선 양단에 설치된 기계의 임피던스 등에서 어떤 한계가 가해지기 마련한다. 극한 전력. 아까 그 요약한 부분에 다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기의 유도 기전력 간의 위상차간이 점점 벌어져서 90도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동기를 유지할 수 없다. 아까 여기서 90도 이상이 된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그래서 동기기 간의 위상차가 너무 벌어져서 동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탈주라고 부른다. 탈주의 정의 나왔고요. 안정도가 뭐냐? 나왔죠. 계통이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정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안정도라고 한다. 스테빌리티. 여기 보면은 어빌리티거든. 어빌리티가 능력입니다. 스테이트.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안정도입니다. 나중에.
영어 공부하실 때도 이제 어근이나 어원 가지고 이제 보케블러리 공부를 하시니까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뒷변을 보면 정태, 과도. 여긴 동태가 없어졌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죠? 정태, 안정도는 뭐냐? 서서히 부하를 증가했을 경우. 이때의 전력을 정태, 안정, 전력. 과도, 안정도는 뭐라고? 부하가 갑자기 크게 변동하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안정도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밑에 보시면은, 돌발 사고나 급격한 부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송전을 안정하게 계속할 수 있게끔 운전 상태를 극한 전력과 미하로 낮춰서 운전해야 된다. 그래서 몇 도 정도 해줘야 되냐? 전력 상차각은 보통 30도에서 40도 범위 이하에서 이런 게 이제 정태 안정 극한 전력 한 50% 범위가 된다는 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밑에 보시면 ABR이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응답 불감대가 컸기 때문에 과도기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응답 속도도 느렸고. 그래서 계좌 전압을 일정하다고 해서 안정도 문제를 취급했기 때문에 이 동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전에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고성능의 ABR이 개발되면서 정태시 및 과도시에 이 ABR이 안정도에 미치는 제어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동태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ABR이라든가 조속기 등이 갖는 제어 효과까지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동태 안정도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고유, 동태, 뭐죠? 정태, 동태, 과도에서 고유 동태, 그 다음에 동쪽 정태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동쪽에 있는 관련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이제 표가 이제 나와 있죠. 안정도 분류해서. 전력계통의 안정도는 이건 위상각 안정도라는 얘기죠. 전력계통의 안정도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지는데 위상각 안정도는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로 나눠지고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는 각각 고유하고 동쪽 상태로 나눠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정태 안정도로 들어가서 정태 안정도란 정상 운전 상태에서 완만하게 발전기 출력을 증가했을 경우. 정태의 개념은 알고 계시죠, 이제. 어디까지 그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다. 이때 계좌 전류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경우의 송전 전력. 왜? 전부 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과도시는 뭔가 변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태 안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송수전 전력 원선도 상에서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제 5장에 나왔었죠? 5장에. 전력 원선도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수식을 쓰는 부분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PS, 송전단에 대한 부분. PR, 수전단에 대한 전력 원선도당의 이런 그 특성 곡선이 나왔죠. 요 A 플러스 뭐 B,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결국은. 요게 이 뒷장에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인데, 그때 이 부분이 안정하게 되려면은 90도가 나오면 되겠죠? 여기, 요 안에가 90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 요 마이너스 90이죠. 90이 나오려면 세타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됩니까? 180이 나오면 되죠? 예? 180 마이너스 90은 90이니까. 그럼 세타 플러스 베타가 180이니까, 세타는 180 마이너스 베타죠? 그게 나온 겁니다, 지금. 요게 90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타하고 베타가 같으면 9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타하고 베타가 같으면 각각 극대값을 취하게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예, 중요한 부분만.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데니까 거기는 반드시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정독은 하셔야지만 됩니다. 안정도 문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전압은 전력원선도를 그릴 때 사용했던 송수전단의 단자전압 ES, ER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 내부 유기 전압이라고 그랬죠, 아까. 안정도는 발전기를 고려하다 보니까 발전기 안에 여기는 발전기 및 전동기의 내부 유기 전압을 취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전기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간단한 일기 무한대 모선 계통을 한다. 근데 무한대 모선이 뭐냐? 정의가 나왔죠? 요거 딱 줄치어 주시고. 내부 임피던스가 1이고, 1번. 2번. 전압 ER은 그 크기와 이상의 부하의 증가와 관계없이 전압과 변화하지 않고. 3번. 극히 큰 관성 전수를 가지고 있고. 4번.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자꾸 뭔가 여러분들 만들어내셔야 된다니까. 다
답안을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키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여러 사람의 답안지들을 보시고 그리고 답안지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몇 주가 지났죠? 80일이 지났습니다. 80일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한 분 이렇게 매번 얘기하는데 꼭 안 가져오시는데 가져오시는 분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송전단에 대한 부분, 수전단에 대한 부분.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전력원선도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좀 헷갈려지시는데 나중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원점에서 여기 부분은 그냥 편의상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같이. 그럼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돌고요. 얘는 이쪽에서 돕니다. 도는 부분은 왜, 뭐 기호도 맞물려서 돌아야 되겠죠. 그럼 얘도 여기서 이렇게 세타만큼 변화를 했을 때, 얘도 세타만큼 변화를 했을 때, 거기서 세타 제로만큼 늘어났을 때, 그래서 S0, R0, S1, R1 이렇게 돼 있는데 P 쪽에 보시면 약간 더 공급하는 부분이 많죠. P 값이. 받아들인 부분이 약간 작죠. 그거는 이제 얘가 여기서 그릴 때 보면 얘는 여기다 그렸고 얘는 여기다 그렸죠. 옆에서 약간 더. 시작하는 지점이 얘보다는 원점에서 약간 더 옆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도 얘는 요 원점 쪽에다 그리고 얘는 그 원점보다 좀 더 앞에다 그려주셔야지만 이 그림이 이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얘가 여기 원점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좀 그림이 헷갈리는데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년에 한 번 나온다고. 네, 그때 가서 할 때 이제 보시는데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요. 이 안에 답안들이 이게 틀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의문을 가지고 그냥 막 물어보시기 시작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게 송전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 일기무한대 계통은 수전단 쪽을 일기무한대로 했습니다. 송전단 쪽은 발전기의 그 내부 전압 강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또 어떤 때에는 이쪽에 대한 거를 무한대 모선을 그려놓고 여기를 그릴 때는 P 플러스 JQ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일단은 일기무한대 계통은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자, EF는 뭐라고요, 여기? 얘는 EG는 뭐라고요? ES는 뭐라고요? ER은 뭐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XT 해가지고 ES 대신에 ET로 쓴 데도 있습니다. 터미널 단자로. 예? 여기 XE, 아까 XL 돼 있던 부분이죠. 여기 이제 XG 있고요. 내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변압기 내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일기무한대 안정도는 내부 유도 전압, EF, 계좌전압 아까 계속 얘기했지, 계좌전압.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래요. 발전기 리액턴스 배후의 내부 유도 전압으로 단자전압 이지. 발전기 단자전압이 아니라 발전기 리액턴스 XG에 의한 전압 강화. 그러니까 뭐냐, 바로 내부에 유도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안정도를 고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전압이 여기 리액턴스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전압이 몇 번인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얘하고 얘에 대한 전압 두 개로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희들을 볼 때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봐야 될 때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만 봤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봐야지 얘하고 얘 끝에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발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맨 끝에 EF로 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을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OR하고 그 다음에 여기 G하고 R 다시 여기 밑변하고 요거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네모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는 여기 지금 없는 여기 부분도 나오겠죠. 요 삼각형. 예? 근데 이제 근사화를 처리했었죠. 그전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 면적이나 요거하고 요 삼각형의 면적이나 같다. 여기 부분은 무시했을 때. 그래서 얘 삼각형 OG하고 여기 R하고 O 다시에 대한 밑변을 곱한 요거의 면적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P는 VI 코사인 세타죠. V가 뭡니까? 여기 지금 여기 기준 아닙니까? 우리 수전단에서 받는 수전단 전력이니까 지금. 수전 전력이니까. 송전 전력이라고 하면 EF가 되겠죠, 여기선. 우리 수전 전력, P는 우리가 받아들인 수전 전력은 P는 ER 사인 세타죠. EI 사인 세타. 그 E는 여기에 대한 전압이 되는 거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전류가 되는 거고, 그 코사인 파이는 여기에 대한 상차각이 되는 거죠. 요것들이 좀 헷갈리는 게 여기는 역률각입니다, 역률. V하고 I의 사이에 대한 그 역률이죠. 그게 동상이냐, 진상이냐, 지상이냐, 그게 역률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요 사이에 요 세타 부분, 요거 파이고, 요건 이제 부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각, 보통. 그래서, 부하의 상태에 따라, 부하가 많이 걸리면 부하각이 더 틀어나겠죠. 송전단하고 수전단에 대한 부하에 의해서 그 어떤 각이 벌어질 테니까, 그걸 이제 부하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가 부하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부하가 걸렸으니까. 근데 역률은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VI의 코사인 세타로 역률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역률각으로 보시고, 얘는 부하가 걸림에 따라서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부하에 따라서 전압감각이 생기니까 그걸 부하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단자 전압감각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때도 여기 세타만큼이 나죠. 그걸 베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뭐냐? 임피던스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임피던스 각.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R의 성분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 X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해서 그 다음에 Z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IZ를 구했었죠. 이 부분이 IZ 부분이 됩니다. 근데 IZ가 되는데 여기는 R 성분을 빼고 X 성분만 본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임피던스 각인데 얘 파이하고 얘 파이는 같습니다. 왜?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억각이 되기 때문에 왜? 여기하고 여기 각이 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 90도고 여기 90도면 그럼 얘가고 같죠? 그래서 얘가고 같은 겁니다. 왜 같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 왜? 각도별로 재보시죠. 같으니까. 간혹가다 엉뚱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답안지를 쓰실 때 설명하기 난해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쉽게 써보니까 이제 이 정의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XG. 여기가 X 성분이고요. 여기 XG 성분. 여기 발전기 내부 전압이라고 그랬죠. 발전기 내부에 뭐가 있었죠? XG 성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여기가 발전기 단자 전압 EG가 나온 거고, 발전기 단자 전압에서 또 받는 부분이 ET가 있었고, 그 다음에 ER이 있었죠. 근데 ET 부분은 빼고, 그거를 이 X 부분은 XT하고 XL을 다 합한 부분이 이 X가 된 거죠, 그냥. 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쓴 겁니다. 전압 강화가 2번 일어났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2번 일어난 거에 대해서 또 곱했으니까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면 얘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쓰기 위해서 그냥 수식을 변환을 한 것 뿐입니다. 수식을 두 개를 가지고 놨다. 그러면 요 XG 플러스 X의 I는 뭐냐? 요 X 성분이 여기서 여기고 XG가 여기니까 거기에 대한 I 부분이 요 전체에 대한 우리가 그 전에 단거리 송전선에서 봤던 IZ 있죠? 임피던스 전압 강화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선로를 쓰기 위해서 쓴 겁니다. 지금 요거. 요 I의 XG 플러스 X가 여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XG 플러스 X의 I 코사인 세타는 뭐냐? 그거에다 코사인 파이면 어떻게 돼? 코사인이니까 이거이죠? 요거의 코사인이니까 요 윗변을 지금, 밑변에서 올라간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사선을 계산한 거라는 얘기죠. 그럼 밑변 나왔죠? 밑변 뭐로 나왔죠? 2R로 나왔죠? 여기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거의 코사인 세타로 나왔죠? 코사인 파이로. 예? 그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이렇게 돼서 삼각형 ORG의 면적이 2배로 된다. 왜? 면적은 2배로 된다. 왜?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니까 요 면적이 2배로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그 면적 2배로 된 걸 얘하고 얘 곱하기 2배를 하면은, 그거 곱하기 2배를 하면 같은 면적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렇게 근사하로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 부분이 요거의 2배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부분이 어쩌? 삼각형 ORG의 면적을 뭐라고? 삼각형 ORG 면적은 얘하고 얘로 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한 거를 2분의 1 하는 부분에다가 여기 2분의 1에다가 얘 2를 곱하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삼각형 ORG는 요걸 곱한 거에 2분의 1이죠.
그럼 요 2분의 1이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요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 8-6이 요 삼각형 ORD 면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1과 2가 없어지죠? 그럼 xg 플러스 x에 2f, 2r 사인 세타가 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게 요 다음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밑에 있던 거고, 요게 지금 8-6식이 올라간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없어진 거고, xg 플러스 x가 뭐라고요? 전체 임피던스 여기 부분이 이제 사선이죠. 요 앞에서 보셨던 전체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는 요 xg하고 요 두 개를 x로 봤었는데, 이걸 전체 라지 x로 지금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니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송전선의 그 전력 산차각 곡선이 나온 거죠. 전력과 상차각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전력과 상차각, 사인 세타에 나온 특성 뭐냐? P는 R분의 V 자승이죠. R분의 V 자승입니다, 지금. I는 R분의 ohm의 법칙이 나오면 됩니다. 그 ohm이 I는 R분의 V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류 뭐라고 얘기하더라? 암페어의 주의 법칙에서 나와서 그걸 이제 오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새끼를 친 겁니다. 하나씩 개발해가지고 붙였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원리들이 나오는데 10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나왔던 원리에서 뭐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렵게 발견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테슬라가 나와서 뭐 자석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 전류가 나오는 부분들도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사과는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예? 누워서 사과 떨어지는 거고 그 법칙을 발견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게 왜 나왔냐고 하면은 어렵고요. 그냥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나왔다. 그래서 PM은 이렇게 해서 송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다? 일기무한대 계통에 있어서의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이다. 이게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삼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식 써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딱 정리해 나오는 게 이게 답안지라고 해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린 겁니다. 지금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분모의 X는 각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의 직렬 렌턴스 합계다. 그래서 뭐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이 나오면 뭐라고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그림을. 자, 동기화력. 아까 제가 동기화력에서 이 동기화에 대한 힘이다. 그래서 같이 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동기화에 대한 역인데, 아까 제가 불화자를 썼는데 불화자가 아니라요. 예? 틀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시고, 하나의 발전기가 어떤 원인으로 가속해서 그 상차각이 원래의 위치보다 앞섰을 경우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주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되돌려주는 힘이 바로 뭐다? 동기화력이다. 동기화. 싱크로나이징이 동기화거든요. 그리고 파워가 역이거든요. 동기화력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냥 4개를 다 같이 써주고요. 사람들 보통 이제 동기 해놓고 화력을 쓰다 보니까 한자를 제가 쓰지 말라는 부분이 아까처럼 불화자를 쓰시면 안 되니까 영어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 보시면 되는데 동기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dp분의 d 세타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바로 그거죠. 그게 동기화력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은 동기화력이 힘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잘 나가는 놈이라는 얘기죠. 줄을 서도 잘 나가는 사람 뒤에 줄 서야죠. 그래야지 잘 되니까. 이게 떨어지는 그 포스코 에너지 그 사람들 그 왕상무도 이번에 상무가 됐다고 하는데 예?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줄 서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예? 잘 되면 잘 가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막 열심히 줄 서러 다니겠죠. 사실 작년에 그 선거하면서도 줄 서는 것들 보면서 야 이거 탈당하면서 저게 잘 돼야 될 텐데 자기는 이제 뭐 그 줄을 잘 서면 해가지고 나머지 5년을 편하게 사느냐 마느냐죠. 다기계통입니다. 아까까지는 단기계통이었고 다기계통. 다기계통에서는 각 발전기관의 동기화력 계수 행렬이 해석이 대상이 된다. 이게 아까 보면은 행렬 가지고도 막 계산한다고 그러죠. 추이 행렬법 이런 거. 왜냐면 우리는 I는 YV 해가지고 이제 뒤에 또 배우겠지만 전력조류 계산에서 이런 전류하고 그다음 전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드미턴스에 관련된
그 행렬로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고장진리 계산은 그건 Z로 계산한 겁니다. Z. 그 행렬식을 할 때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뭐라고요? 이제 생각나시나요? 예? 여기 자기 상호. 제가 자기 많이 부르라고 얘기하셨죠. 예? 자기 상호. 이건 전달점 임피던스 뭐 해가지고 구동점 임피던스 이거 생각나시나요? 잊어버린다고 이거 지금 뭐 몇 주 됐나요? 지금 한 3주 됐나요? 지금 시험 볼 때 되면 잊어먹어가지고 못 씁니다, 이게 또.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 뒤에 갔을 때도 뭔가 있었을 때, 아, 그때 그게 뭐가 있었지 하고 자꾸 되새김질을 하시라고요. 제가 10번은 무조건 말씀드린다, 10번. 동영상 들어보고 10번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를 해보십시오. 한 회에만 한 5번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 제가 100번은 뭐 해드릴 수가 없고요. 10번 해드리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하셔야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각 발전기의 관성정수 중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관성정수, 아까 M이 있었죠, M. M분의 오메가. 그런 것들이 관성정수가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판정할 수가 없고, 행렬식, 특성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뭐 판정하거나, 이거 판정하는 거는 그냥.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이런 거고.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해석하는 거죠. 아, 로또 이거 몇 번이나 나올 거냐, 이렇게 봐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처럼. 근데 이거 사면 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되냐, 안 되냐,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판정과 해석은 좀 틀립니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예? 판정은 가부 여부만 보는 거고, 해석은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판정하는데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을 보는 거죠. 판정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는 부분이고 분석한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유값 뭐라고요? 안정성을 판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고유값을 가지고 이거는 간단하게 가부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값으로. 행렬의 고유값. 뭐 플러스가 맞냐 마이너스가 맞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클라크법. 이기를 선정하고 동기가력을 판별한다. 양기간의 동기가력. 화력만 가지고 이게 동기화력이 올라가고 나면은 안정하다. 동기화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와그너법. 이것도 판별입니다. 이게 부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부실근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이제 뭔가 마이너스 요소가 많으니까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는 얘기니까 그걸 판별하는 거고요. 로법.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가가지고 그게 0보다 큰지를 판별한다. 판별한다는 거니까 가부죠. 이것도 직접법. 미소 변화량을 대입해서 직접 수치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직접법이니까 일일이 다 넣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판별하는 방법 쪽이고 간단하게 뒤에 가서 이제 책이 또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건 이제 판별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석하는 부분이죠. 해석하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해가지고 뭘 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계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뭐를 뭐 본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8-1번 보시면은 뭐 스킵은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간단하게는 다 설명을 드립니다. 전압 같은 거 나와있죠? 송수전단 양단의 변압기. 양단의 변압기가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P는 X분의 2S, 2R 사인 텐트인데 X가 어떻게 된다고? 양단이라고 했으니까 시범짜리가 2개가 있고 리액턴스가 선로가 80옴짜리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2개 있고 시범짜리 여기 80옴이 있다니까 X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전압은 송전단하고 수전단 345 곱하기 330 있으니까 송전 전력 나와 있죠. 최대 전력. 그리고 계산하면 되고 여기에 지금 최대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최대니까 이 부분에 25을 넣어가지고 또 계산을 했네, 여기는. 발전기 리액턴스를 포함해줘야 되니까, 여기 발전기 리액턴스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임의적으로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요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합니다, 다들. 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이런 임피던스를 쓸 때 정확하게 빼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앞에 거는 당연히 아는 내용이어야 되고, 여기 임피던스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여기 1기 무한대 무선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한대 무선이 이쪽으로 돼 있다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긴 700MV, 700MV가 나와 있는데 여긴 7.5ohm으로 나왔습니다. 여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장 전류도 오hm 값으로 계산했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했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왜? 하나, 둘, 세 개, 700MV를 다 똑같죠? 요거만 700MV로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주면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죠. 오hm 값으로 계산하려면 얘 ohm으로 계산하면 거기에 대한 전압으로 또 환산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긴 두 가지로 썼습니다. 오hm 값. 이미 이 부분을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승분의 PZ인데 그걸 바꾸니까 이제 P10kV, P가 나오고 여기는 10kV 자승이고 여기 30이 나왔죠. 30이 들어오고 10에 kV 자승, 3, 4, 5의 자승. 그리고 여기는 용량 P가 700MV니까. 그러면 얘는 51ohm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17도 집어넣고 15hm 집어넣고 오hm 값으로 4개 다 바꾼 겁니다. 오hm 값으로 4개 다 바꿨으면 얘 다 더해주면 되죠. 오hm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IR을 계산해야죠. 왜냐? 여기서 ES, ER 사인 테타 가기 위해서 X값을 계산했는데, 여기 X값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에 대한 단자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 ER에서 EG에 관련된 발전기에 대한 요 전압, 456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류 IR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Z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는 있는데, 우리는 이 전압은 아는데, 요 전압이 없으니까, 이 전압을 알려면 여기 허용전압, 단자전압 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는 우리는 P는 뭐 송전단의 전압 플러스 뭐 루트 3 VI만큼의 단자전압 강가 일어나니까 그 I 값을 여기 계산해서 이 임피던스를 곱하면은 여기 전압 플러스 여기 단자전압 강가 더하면 여기에 전압이 나오니까 요 전압 두 개의 임피던스 하게 되면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주권이 뭐냐? 역률이 0.9다. 그리고 여기 또 얼마가 연결되어 있냐? 550메가가 연결되어 있다. 부하가 지금 550메가 0.9에 3, 4, 5kV를 썼다는 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P는 550메가를 보내줬고 3, 4, 5의 역률이 0.9였다. 라는 조건에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거죠. 그 계산하면 이게 나오고 요걸 계산하면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에다 0.9를 곱해보십시오. 요게 나오니까. 그러면 수전단에 대한 전압 강하고 루트 3의 단자 전압 강하니까 수전단의 루트 3 곱하기 IR은 요 값이 들어가고 Z는 어떻게 나왔죠? 104.4가 앞에서 나왔죠? 요거 들어가고 요 1000분의 1은 요거를 이제 킬로볼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게 볼테이지였기 때문에 예? IZ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암페어 아닙니까? 예? 암페어니까 이걸 볼테이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분의 1로 이제 곱해줬다 이거죠. 1볼트하고 1000볼트하고 1000볼트로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10,000볼트니까 1000볼트로 맞춰주면 1000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킬로볼트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나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자성 열심히 얘기해줬죠. 이거 자성 더하기 이거 자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거 나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아셔야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나왔고 거기 X 나왔으니까 1507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1507이 저쪽에서 또 돌린 퍼센트 임피던스로 돌린 값도 1507이 나오냐? 비슷하게 나옵니다. 150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이 편한 게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죠. 왜? 얘는 10kV 자성분의 PZ. Z가 7.5, P 700에 700에 MV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4.4에 두고 이거 나머지 다 더하면 되니까 훨씬 계산이 편리하죠. I값은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됩니다. I값은. 왜? 문제에서 I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어졌으니까. 그럼 I값을 이제 계산하는데 똑같이 계산합니다. 근데 얘는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까 오음값은 전압으로 계산할 때 퍼센테이지면 얘는 100%에서 여기 또 몇 퍼센트냐? 계산하는 방법만 틀린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132%다. 결론은. 그러니까 3, 4, 5의 142%니까 이것도 100분의 1도 이제 퍼센트로 맞춰주기 위해서 예? 킬로볼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에 대한 킬로볼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 3, 4, 5 곱하기 131을 해볼까요? 1.31을 3, 4, 5 곱하기 1.41을 해볼까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이거는 3, 4, 5 곱하기 1.3인가요?
3, 4, 5 곱하기 1.32는 455.4 나오네.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456이 나왔는데, 이번 455.4니까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그게 약간 틀린 겁니다, 지금 이게. 1505. 그러니까 원법으로 쓰든지 퍼센트 임피더 쓰든지 간략식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발생합니다. T형으로 쓰든지 파형으로 쓰든지 똑같습니다. 결론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왜? 임피던스를 변환하면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예제 8-3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여기 1.05가 있고 1.0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발전기 전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서 전압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전압을 뺀 거에 이 부분을 빼줘라. 이런 부분을 돼 있습니다. ET에서. 뭐냐, 이 전압 강화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예?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는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R분의 V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에서 X 성분에 의해서 여기 전류가 흐른다. 이 부분을 그냥 쓴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발전기까지니까 전류는 여기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한 거고. 내부 전압은? 요 전압은 여기서 요만큼의 전압이 떨어진 걸 또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요거 가지고 계산한 거고 여기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다가 여기에 대한 단자 변화 강화만큼을 이제 쓴 거라는 얘기죠. 그럼 XD는 아까 저 90도가 앞선다고 얘기했고 D축이니까 Q축. 요거의 IG는 여기 나왔죠. 요거 그대로 갖다는 겁니다. 요거 계산한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 이제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왜? X2분의 ET. 이렇게 나니까 요 ET에다 1에다가 요거 곱한 게 X2분의 XD. 요 나온 게 여기 나오겠죠. X2분의 XD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같으니까. 요게 이렇게 X2분의 XD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 마이너스 이쪽으로 들어오고 ET.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X2분의 요 XD 곱한 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치로가 나왔습니다. 1.5치로가 어떻게 나왔냐? 또 넣어보시면 됩니다. 얘가. XE가 뭐라고요? 여기 1.0. XD가 0.5. 1.0분의 0.5. 1.0분의 0.5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계산하면은 얘가 1.05가 나옵니다. 왜? ET는 뭐라고요? 1.0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5. E2는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딱 계산하면은 1.05 곱하기 1.5배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래서 1.575가 나옵니다, 여기. 그 뒤에는 0.5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 부분이 1.575가 되는 거고요, 요 세타 T가. 요 E2가 요게 되는 겁니다. 0도니까. 요 뒷부분이 마이너스 0.5가 나오는 거. 왜? 1.0분의 0.5입니다. 그럼 0.5죠? 요 E2가 뭐라고요? 1.0이니까 1.0 곱하기 1.0분의 0.5니까 0.5가 나온 거고, 요거는 E2는 1이고, 이게 1.0이고, 이게 0.5니까 1.05죠? 그리고 여기가 1.05에다가 1.5를 곱하니까 1.05 곱하기 1.5가 되니까 1.57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접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송전 전력은? X분의 ES, ER 사인 세타를 자꾸 수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쓴 겁니다,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XD분의 XD. XD가 얼마라고요? 0.5였죠? XE는 1.0이었죠? EO는 뭐였죠? 1.05였나요? EO는 1.575였죠? 1.575 마이너스 0.5니까 1.075가 나옵니다. 1.075. 그리고 E2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는 뭐냐? 전체적으로 1 나누기, 요걸 그냥 1이라고 봤을 때, 1 나누기, 요 이온을 놔두고 E2가 1이었으니까, 이온은 그대로 있습니다. E2가 뭐라고요? 위에서 1이었죠? E2가 1입니다, 여기. E2가 1이라고, 1. 그 이온은 그대로 나눠져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2는 1이고, XD는 0.5고, XE는 1이니까, 1.5분의 1을 나눈 거에다가 2원 사인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0.66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 다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여기다 수치를 밑에다 적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했구나.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본서들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한번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그걸 세타에다 넣어서 막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앞에 거기다 넣어서 그 수식에다가 세타별로 이렇게 넣었더니 0도에서는 1.07로 나왔죠 지금. 앞에 지금 1.07호 부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원이 1.07호가 나왔으니까 그 1.07호가 이게 이원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각을 넣다 보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보내질 수 있는 송전 전력이 90도에서 1.05 부분이 나왔다. 왜? 아까 P가 저기였으니까요. 1.05 PU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T 단자에서 1.05배만큼을 보내줄 수 있다고 돼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거죠, 지금. 왜 얘가 1이 안 나오냐?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그렇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런 부하 전류를 가지고 부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도 정도에서 보내주면 되느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려워서. 수식 언제 집어넣어가지고 그리냐. 그래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과도한 정도. 문제들이 조금 너무 이제 어렵다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용되고는 있는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전체를 다. 과도한 정도는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개통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도적인 상태에서 전력 상차각 특성을 시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면서 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하가 급변하거나 송전선에 어떤 고장이 일어나서 개통의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발전기와 전동기 간에 입출력 차가 생기고 그 차에 비례해서 회전자가 가속 또는 감색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 상태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상태로 옮겨가서 안정하게 된다. 이게 바로 동기화력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동안은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차각이 동요한다. 왜냐면 여기 앞에도 보시면 발전기는 관성 때문에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 평형점 중심, 관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상차각 크기가 동요 중에 과도 안정 중에 불안정 범위로 벗어나면 아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외란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 탈주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하다가 0.6초 이내에 들어오면은 그 안정화된다는 얘기고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그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 동요 중에 불안정 범위를 벗어나면 발전기나 전동기는 탈주하게 된다.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부하 상태라든가 외란의 종류라든가 관성 모멘트라든가 고장 차단 시간이라든가 원동기와의 조속기 동작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도안전 전력은 뭐라고요? 40에서 50%. 아까 30%에서 50% 얘기했죠? 근데 뭐 70%에서 80%까지 잡을 수도 있고 130에서 130%까지도 잡을 수도 있다. 개통이 안정한과 불안정한의 판별은 분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해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판별. 그래서 짧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외란 발생 후 1초 이내에 결정된다. 그걸 1초 동요라고 얘기하고 1초 이상에서 됐을 때는 뭐냐? 그거는 이제 2차 동요라고 얘기를 했죠. 밑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2차 동요가 뭐냐? 2차적인 동요는 사고 발생 후 수초 내지 10초가량 후에 탈조가 일어나는 걸 2차 동요인데 그때는 AVR이나 조속기의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도한 정도를 위한 모델 검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책의 뒷부분의 그림이 등면접법에서 나와 있는데 과도한 정도를 할 때는 이런 고장이 발생되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이제 그려주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 발전기 내부 과도 전압은 일정하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과도 안정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벡터적으로 이렇게 더하는 부분이고요. EF는 ET 플러스 요 안에 여기 부분을 단자전압 강화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내용상으로. 자, 돌극성까지 고려해서 직축분하고 횡축분하고 별도로 도입한 2반 작용. 2개의 반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축과 횡축. 이게 파크 변환입니다, 지금. XD, D축, Q, 횡축. 이걸 해가지고 이 등가 임피던스를 채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잘 모르셔도 되고요. 개념적으로 파크 변환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고장 중에 송전 전력.
고장이 발생하면 송전 전력은 고장 전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고장 전하고 고장 후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입출력의 균형이 무너지다 보니까 고장점에 가까운 발전기는 일제히 가속하게 된다. 그래서 고장 시에 전달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 걸 조사하는 거. 고장 계산은 대칭제법을 이용해서 풀었죠. 정상분 등가회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그 정상회로의 고장점에 병렬로 연결하거나, 아까 일선지라기 이런 것들은 병렬로 연결된 걸로 보시라고 그랬죠. 직렬로 연결해서 마치 평형부와 같이 취급해서 공승전 전력을 계산하게 된다. 이건 대칭자표법처럼 고장률을 계산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대칭자표법이 아니라 그거를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이용해가지고 정상검 등가회로에다가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단선 고장은 대해한다.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단선 고장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선지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문제가. 일선지락에 대한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등가 정상회로를 Y 델타로 해줘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얘가 Y죠. 여기도 이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 난 부분 이게 뭐라고요? 일선지락이 나면 얘가 여기에 병렬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요. 뒤에 이제 표가 또 나올 텐데. 예? 그래서 이거 병렬로 연결된 게 요 XF가 고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앞에 설명드렸죠? 일선지락에서 ZF가 뭐죠? Z0 플러스 Z2. 정상분을 제외한 일선지락은 Z1 플러스 Z2 플러스 Z0인데, 예? Z1을 빼고 ZF만 보았을 때는 Z2 플러스 Z0죠. 근데 통상적으로 Z0 플러스 Z2 이렇게 많이 쓰시죠. 그런 것들. 이선지락일 때,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는 Z0 플러스 Z2분의 Z0, Z2. 병렬이니까. 그러면은, 이선 단락일 때, 선간 단락일 때, ZF는 그냥 Z2만 나와야죠. 예? 단락이니까 영상분 없다고요. 정상분 빼고, 그 다음에 포 빼고, 차 빼고 지금 싸움하니까. 그러면 삼상 단락일 때 ZF는요? 0.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머릿속에. 그래서 표로 그려주시고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하셔야지만 요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3년 걸린 사람도 있고, 저도 한 3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면 누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그냥 해주는데, 도닦으라고 그냥, 책 100번 읽어. 그러면 나 알아. 이거하고, 요점 정리해서 콕콕 찍어주는 거 틀리죠. 저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막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달 임피던스가 XF가 막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지금.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이 옆에 있거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송전 전력을 계산하는 거니까 요 부분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막 여러 개 돼 있는 걸 막 복잡하게 붙였다 낮췄다 막 하는 부분이 이 부분만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달 임피던스는 여기다 윗부분만 해당된다. 거기서 또 이 XF만 포장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밑은 P는 X분의 ES, ER 상태에서 요게 다 들어온 거죠. 여기 삼상 단락일 때 XF는 0이니까 이 송전절 P-는 0이 된다. 왜? 0분의 0이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만큼 공급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삼상 단락이 나면 얘가 지락전류가 많이 흘러가면서 거기다 막 뭔가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공급을 못 해주니까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송전전력 P-는 0으로 된다라는 게, 뭔가 공급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뭐, 사고 전류로 다 빠져나가니까. 자, 그래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발전기 출력이 P로부터 0으로 급변하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 가장 가혹한 사고가 된다 했죠. 이만큼 발생하고 있다가 악셀에다 막 100km로 달려가다 갑자기 급정거 딱 해보십시오. 속도가 0으로 됐다. 문제가 생기겠죠. 각종 고장 시 어떤 고장점 임피던스를 고장점에 어떻게 접속하면 된다. 그게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설명드렸던 요거. 여기 아까 보시면 일선지락 이거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이제 바로 머릿속에 나오셔야 된다고 이거예요. 바로 쉬는 시간에 이거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집에 가면서 ZF는 뭐라고? Z0 플러스 Z2. 이선지락은 Z0 플러스 Z2분의 Z0, Z2. 그 다음에 이선 단락은 ZF는 Z2. 삼성 단락은 ZF는 0.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주시고, 그거는 고장점과 중성점의 ZF를 병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되고, 요거는 그 비율로 제가 한다고 그랬죠? 표 반드시 외우셔야만 됩니다. 이거 나옵니다. 나중에 25점짜리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계산하는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거 시간 남은 표로 하나 더 적어주시라고요. 네? 이거 어렵나요? 지금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이런 걸 써주셔야 된다고요. 나머지 것은 이 실제 계산했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1선지락, 2선지락, 3상 달라고 된다. 그걸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보통 Z0는 10%, Z2는 30%로 해가지고 하든 아니면 그걸 반대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1선지락에다 아까 여기다가 요 위에 있던 수식에다가 10%하고 30%를 따로따로 한번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요대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여기 뭐라고요? 7장에서 설명한 그대로다. 7장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7장에 제가 요거를 그때 설명은 안 드렸었죠.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는 설명을 안 드렸다. 8장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니까. 왜? 그때 가르쳐 드려봤자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면 7장을 보셨으니까. 일선지락 사고. 요거는 그냥 빨리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냐? 요 두 개가 생겼다. 그럼 요게 지금 이렇게 됐죠? T형으로. 이거 Y죠? 델타로 가야 되니까. 델타로 갔으니까 요 뒤에 가면 여기가 델타로 바뀐다고요. 여기가 델타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예? 여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델타로. 그럼 여기 병렬이죠? 이거 합쳐줘야 되겠죠? 그럼 아까 얘 병렬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합쳐지니까 요렇게 합쳐졌더라, 요거.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만 봐서 여기 또 Y니까 델타로 해서 이거 하나 또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줄여주니까 여기 나왔다. 요거 병렬로 이렇게 더해주고.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을 또 합쳐줘야 되겠죠? 이쪽부터 합쳐지는 저쪽부터 합쳐지는 상관없는데, 예? 어차피 이쪽으로 합쳐지고 다 합쳐지고 또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앞에서부터 합쳐준 것 뿐입니다. 예? 요것도 합쳐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이거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린 이것만 필요하거든요. 예? X 5분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안에 막 이상한 얘기 나와 있는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로 가서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했던 거 1선지락시 ZF 뭐라고 해? Z1 플러스 Z2 2선지락시 ZF 뭐라고 해? Z0 플러스 Z2분의 Z0 Z2 2선 단락시 ZF 뭐라고 해? Z2 왜 이렇게 지금 한 5번은 반복해드린 것 같은데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해서 요 ZF가 바로 요게 되더라. 여러 가지 이제 이따 서브노트들 보내드리면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정상 고장 임피던스 ZF는 고장점에 병렬로 삽입한 거하고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3교시 처음 시작할 때 그 내용은 다 병렬로 삽입한 개념에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직렬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크게 보시면 병렬이 맞다.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한다. 왜? 여기에 병렬로 달려 있으니까. 8-6번 이건 반드시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빨리 넘어가면서 요거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 그냥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고 뭐 더 더하고 다 하면 된다는 얘기죠. 더하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전달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얘가 고장이 성간단락입니다. 아까 앞에 거는 일선지락이죠. 얘는 조건이 성간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왜? 병렬로 Z0 플러스 Z2분의 Z0 Z2를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Z0 플러스 Z2분의 Z0 ZF 이런 개념으로 병렬로 고산한 회로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X2에서 이걸 막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그게 복잡해진 것 뿐밖에 없습니다. 그냥 수치가. 이렇게 했더니 요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됐죠. 예? 전달 임피던스가. 저 뒤로 갔더니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46.9%. 그래서 고장 후에 송전 전력이 한 50% 정도로 떨어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문제가 많이 유형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도 있고요.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도 요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간단합니다. 왜? 여기는 이제 임피던스가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하고 복잡하고 이런 게 좀 복잡했을 뿐이지 개념은 아주 쉽다는 얘기죠. 회전체 운전 방정식. 잠깐 끊어주시죠.